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을 말 그대로 하나의 전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의 거대한 흐름을 막기 위해 길이 약 3,200km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괴물이 세워졌고, 그것은 대륙을 가로지르며 절대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가장 현대적인 건설 기술이 인간의 거칠고 강렬한 생존 본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이 장벽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 앞에서 서서히 갈라지고 있는 절망적인 시도에 불과한 걸까요? 눈을 떼지 마세요. 이 거대한 상처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기술적 비밀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부 국경을 따라 위대한 장벽을 세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말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거센 반발 속에서도 그가 밀어붙인 한 초대형 프로젝트는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약 3,200km에 달하는 거대한 국경 장벽이었고,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해안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대서양 해안까지 이어지는 거리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이 공사는 높이 약 9m의 강철 기둥을 사용했고, 기둥들은 콘크리트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선은 거의 뚫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남부 국경은 살짝 열린 문과도 같았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만 해도 국경 순찰 인력은 1,100만 건이 넘는 불법 월경 시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부터 첫 국경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도 이 시스템을 계속 확장했지만, 당시 울타리들은 높이가 몇 미터에 불과했고 비교적 쉽게 기어오르거나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들어서 첫 임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아이디어를 자신의 정치 메시지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하고 견고한 차단벽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꽉 찬 콘크리트 장벽 방안을 밀어붙였지만 국토안보부는 이 설계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찰 인력이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택된 설계는 볼라드라고 불리는 높은 강철 기둥들이었습니다. 튼튼하면서도 그 사이로 볼 수 있는 구조였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국경 장벽의 주요 모델이 되었습니다. 국경 장벽을 짓는 첫 단계는 지형 조사였습니다. 이 공사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 약 3,100km 이어질 예정이었고, 완전히 다른 여러 지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쉽게 깊이 가라앉는 부드러운 모래사막도 있었고, 리오그란데 강 근처에 축축한 점토지대도 있었으며,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의 단단한 암석 산맥처럼 땅 자체가 자연 콘크리트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고도를 측정하고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시출을 하고, 집안의 안정성을 확인하며 각 위치에 필요한 기초 깊이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 조사 단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장벽의 기초 설계와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높이 약 9m의 강철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핵심 작업은 기초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시간과 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정 중 하나였습니다. 시공팀은 폭약 60에서 80cm, 깊이 1.8에서 3m의 긴 도랑을 계속 파야 했습니다. 이 도랑은 각각의 강철 기둥을 단단히 붙잡고 강한 바람과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했습니다. 모래가 부드러운 지역에서는 굴착기와 불도저가 비교적 쉽게 도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대부분은 단단한 안반 지형을 지나갔고, 그곳에서는 화강암과 퇴적암이 지표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일반 굴착기가 거의 쓸모 없어졌습니다. 시공팀은 굴착기에 장착한 유압식 암석 파쇄기를 사용해 계속해서 바위를 때리고 깨고 큰 암석 덩어리를 땅속에서 떼어내야 했습니다. 도랑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 뒤에는 전용 트렌처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고성능 장비들은 보통 25에서 400마력의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며
단단한 지반을 안정적인 속도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가 처음 거친 도랑을 만들면 트렌처가 이어서 들어가 더 깊이 파고 도랑 벽을 곧게 다듬었습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흙과 돌을 부수어 바닥을 평평하고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뒤쪽의 컨베이어 시스템은 떨어져 나온 자재를 계속 도랑 밖으로 운반해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콘크리트를 부을 준비가 되도록 했습니다. 높은 정밀도로 연속 절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트렌처는 하루에 수백 미터의 도랑을 처리할 수 있었고 전체 공사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도랑을 다 파고 바닥을 고르게 만든 뒤 시공팀은 보강용 철골 프레임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레임은 세로와 가로 철근을 단단히 묶어 만든 긴 철근 케이지였고 도랑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철근 프레임이 정확한 위치에 놓이자마자 두께 약 10에서 20cm의 철근 콘크리트 층이 그 위에 부어졌습니다. 이 층은 평평하고 안정적이며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 강철 패널들이 가라앉거나 기울지 않고 놓일 수 있게 했습니다. 콘크리트가 내부의 철근 케이지와 단단히 결합하면 하나의 연속적이고 단단한 기초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이는 장벽의 인장 저항과 비틀림 저항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전체 구조물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막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초가 완성된 뒤 현장은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장벽의 핵심 부품인 강철 볼라드를 운반하고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실제로는 사각형 또는 원형의 속이 빈 강철 파이프였고 높이는 약 8m, 두께는 약 10mm였습니다. 속이 빈 설계는 무게를 줄여 운반을 더 쉽게 만들었고 필요할 경우 나중에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 강도를 높일 수도 있게 했습니다. 강철 기둥 하나의 무게는 250에서 400kg에 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현장까지 대형 트럭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기둥들은 층층이 쌓이고 강철 와이어로 고정되어 이동 중 흔들리거나 밀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동식 크레인이나 차량 장착형 크레인이 각 묶음을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들어 올려 보관 구역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철이 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업 구역 바로 바깥에는 임시 제작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자들은 고출력 용접기를 사용해 기둥들을 하나의 패널로 연결했습니다. 패널 하나에는 보통 설계폭에 따라 4개에서 6개의 기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미리 여러 기둥을 하나의 판처럼 용접해두면 설치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기둥을 하나씩 따로 들어 올리는 대신 크레인이 큰 패널 하나를 들어 도랑에 바로 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하단 부분이나 용접부에서 몇 밀리미터만 어긋나도 전체 패널이 기울 수 있었고 이후 정렬과 고정 작업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철 패널들이 용접되어 도랑 근처로 옮겨지면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전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벽 패널을 세우고 정렬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공정은 길이 약 2780km의 장벽이 얼마나 곧고 튼튼하며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대형 이동식 크레인이나 차량 장착형 크레인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철 패널을 천천히 지면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패널 하나의 높이가 거의 9m이고 거대한 도처럼 길기 때문에 강한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위험하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항상 2~3명의 작업자가 유도줄을 잡고 크레인 운전사와 긴밀하게 맞춰가며 강철 패널을 도랑 위 정확한 위치로 옮겼습니다. 강철 패널이 도랑 안으로 내려오면 엔지니어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정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저 측정기, 경사 측정기, 기준줄, 그리고 현장 경험을 활용해 각 패널이 완전히 수직으로 서고 장벽의 선을 따라 정확히 일직선이 되도록 확인했습니다. 단 몇 도만 기울어져도 틈이 생기거나 벽이 휘고 어긋나며 구조가 약해지고 전체 공사의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강철 패널이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면 작업자들은 그 하단을 도랑 안에 미리 놓아둔 강철 앵커나 지지 프레임에 임시로 용접했습니다. 이 용접부는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전까지 패널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바람이나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곧이어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나 콘크리트 믹서 차량이 도랑 가장자리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갓 섞은 콘크리트가 강철 패널의 하단 주변에 직접 부어졌고 강철과 흙 사이의 모든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작업자들은 다짐봉이나 진동기를 사용해 내부의 공기 방울을 모두 밀어냈고 콘크리트가 강철 기둥의 모든 면에 밀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합 덩어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그것은 거대한 지하 앵커로 변해 벽의 하단을 땅속에 영원히 가둬버린 것처럼 고정했습니다. 들림, 흔들림, 강제 파손에 대한 저항력은 수십 배로 높아졌습니다. 큰 도로 근처나 지반이 약한 지역처럼 중요한 구간에서는 시공팀이 강철 패널 하단 주변에만 콘크리트를 붓는 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깥쪽으로 약 1.5m까지 퍼지는 콘크리트 층을 추가로 확장했습니다. 이 넓은 기초층은 하중을 분산시키고 침식과 큰 비 뒤의 지반 침하를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벽 아래로 터널을 파는 일을 악몽처럼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이곳을 통과하려면 강철 기둥에 닿기도 전에 먼저 수미터에 가까운 철근 콘크리트를 깨부숴야 했습니다. 강철 패널들이 단단히 서고 확실하게 고정된 뒤 작업자들은 고압 분사 호스를 사용해 전체 표면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200에서 300바의 압력을 가진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훑고 지나가며 모래먼지, 진흙, 기름때, 특히 용접 찌꺼기와 남아있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을 씻어냈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물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칠할 방청 페인트가 바로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척 공정 덕분에 보호 페인트는 더 잘 달라붙었고 장벽은 섭씨 50도의 사막 열기와 거칠게 마모시키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층이 장벽 꼭대기에 추가되었습니다. 교도소의 고위험 보안 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날이 달린 코일형 철조망, 즉 레이저 와이어 설치 작업은 보통 민간 작업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고 보안 요구도 극도로 컸기 때문에 군과 국경수비대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날은 순식간에 뼈까지 깊게 베어낼 수 있었고 손으로 살짝 닿기만 해도 피가 흐를 만큼 위험했습니다. 철조망 코일은 위치에 따라 전용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거나 수작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국경수비대는 강철 받침대와 앵커 고리로 그것을 고정하고 절단 공구를 써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이 죽음의 왕관이 올라가면서 장벽 꼭대기는 완전한 금지 구역이 되었고 맨손으로 기어 오르고도 멀쩡히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공사 끝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국경 울타리가 완성되었고 쉽게 넘을 수 있던 지점들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순찰 인력이 지역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세관국 경보국의 추산에 따르면 장벽과 관련 기반 시설에 들어간 총 비용은 이미 15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38만 조동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자재, 운송, 감시기술,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보수와 수리에도 수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벽은 월경 시도를 늦추고 분산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여전히 사다리, 터널 또는 울타리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넘어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 측면에서도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사막 생태계와 리오그란데 강 주변 지역에서 여러 동물의 이동 경로가 끊기고 자연적인 물 흐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람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웠다면 일본은 그보다 수천 배 더 무서운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바로 쓰나미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물의 장벽이었습니다. 2011년 재난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뒤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안 방어 시스템 중 하나를 건설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방조제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막기 위한 벽이 아니라 5층 건물보다 더 높은 물기둥과 맞서기 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 물기둥은 몇 분 만에 마을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1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약 400km의 쓰나미 방조제를 건설했습니다. 높이는 14에서 15m였고 기초는 지하 24m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콘크리트 만리장성이나 다름없었고 파도가 들이닥치기 전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귀중한 몇 분을 벌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길이 약 400km의 이 방조제는 2011년 재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호쿠 해안을 따라 이어졌고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을 지나며 일본 역사상 가장 길고 연결성이 높은 해안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경로가 정확히 확정되면 시공팀은 현장을 평탄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주택, 파손된 기반시설, 전신주, 배관을 철거하고 동시에 임시도로, 자재 야적장, 크레인 받침대, 콘크리트 배합장, 배수 시스템을 만들어 장마철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호쿠 해안의 대부분은 약한 모래 지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세밀한 지반 조사를 위해 시추를 진행했고 그 뒤 수천 개의 콘크리트 말뚝과 강철 말뚝을 수십 미터 깊이까지 박았습니다. 또한 쇠석을 깔고 모래를 단단히 다져 수십 미터 높이의 장벽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십 년 동안 가라앉거나 미끄러지거나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반 보강이 끝난 뒤 굴착기들은 거대한 기초 구덩이를 파냈고 어떤 구간은 깊이가 20m를 넘기도 했습니다. 물가 가까운 곳에서는 임시 두기나 강철 차수벽을 세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린 콘크리트를 붓고 촘촘한 철근 케이지를 설치하고 수천 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초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기초부는 엄청나게 넓게 설계되어 아무리 사나운 파도가 들이닥쳐도 구조물을 밀어 넘어뜨릴 수 없게 했습니다. 기초 위에는 작업자들이 실험실에서 최적화된 설계에 따라 거대한 철근 케이지를 설치했습니다. 거푸집이 세워지고 콘크리트는 구간별로 펌프를 통해 주입되었습니다. 수십 미터 길이의 각 구간은 타설, 양생, 검사 과정을 거친 뒤 다음 구간과 연결되었고 그렇게 해안을 감싸는 하나의 연속적인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다를 향한 쪽에는 테트라포드, X자형 블록, 파도 에너지 저감 블록 같은 특수 소파 블록들을 대량으로 설치했습니다. 이 블록들은 장벽 하단 주변에 여러 겹으로 쌓여 파도가 주 구조물에 부딪히기 전에 그 힘을 줄여주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계단형 면, 경사면 또는 물튀김 저감턱으로 설계되어 물이 위로 튀어오르는 높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육지 쪽에는 흙과 쇠석을 쌓고 배수로를 배치해 비가 장벽 뒤에 고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많은 구간의 장벽 위에는 순찰로 또는 보행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이 방조제가 아예 지역도로 역할까지 겸했습니다. 난간, 울타리, 구조용 사다리, 안내 표지판도 모두 설치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께와 충격 저항이 특히 크게 필요한 구간에는 바깥쪽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추가로 붙였습니다. 이 콘크리트 패널들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졌고 갑옷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설치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방조제는 태평양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수십 년 동안 견딜 수 있는 또 하나의 보호층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국경 장벽과 일본의 무시무시한 쓰나미 방어 요새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인간이 가장 끔찍한 위협과 마주했을 때 보여주는 의지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위협에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분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